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융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울증은 내향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내향적이 될 수도 있고 외향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향과 내향의 균형과 조화가 치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융의 얘기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내향적인 습관을 선호하지만 외향적인 면도 있다. 우리 모두는 외향성과 내향성 양면이 모두 있다. 우울증은 항상 내향적인 상태에 있다. 우울,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태아 상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 태아 상태로 침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축적된 특별한 물리적 증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은 무의식의 보상작용입니다. 독일의 시인 헬델린의 취소하는 시에 대한 주석에서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울증은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이다. 즉 뒤라고 하는 것은 과거죠. 과거를 늘 돌아다봅니다. 그것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즉 우울 상태의 심층을 살펴보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뒤를 보는 것은 퇴행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퇴행은 또한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내향성으로서 과거가 기억의 대상이면서 내적인 심리 요인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현재 발생한 우울증에 의해서 야기된 과거로의 태보입니다. 우울증은 따라서 무의식의 보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보상 내용은 충분히 효과적일 때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울 성향과 함께하는 과거의 기억들이 의식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통합하는 작업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의식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거나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제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울증은 정신에너지, 리비도가 의식세계로부터 철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융은 자신의 논문 자아와 무의식 존재들 사이를 구별하는 기술에서 자기 애인이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든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못한 한 환자의 환상체험을 소개하면서 우울증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 환자가 환상 속에서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단순히 무의식 활동에 대한 그의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환상에 의해 흥분되고 마취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는 온갖 종류의 우울한 생각들과 확신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희망이 없는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 두뇌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의식적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환상적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시민성 우울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는 환자가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의 환상들로부터 기인합니다. 무의식은 모든 의식적 내용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힘을 생산합니다. 그것은 곧 의식세계로부터 리비도를 끌어당김으로써 결국 우울증을 생산합니다. 의식에 있는 정신 에너지를 무의식에 이제 끌어당김으로써 의식의 기능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울증은 죽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융이 보기에 죽은 사람의 영에 대한 정신발생학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자와 그 친척들을 묶어주었던 감정과 정서가 그들의 현실적 적응을 상실하게 하고 무의식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 감정들은 의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집단적인 내용을 활성화합니다.
그러한 해로운 영향은 리비도의 상실, 우울증, 그리고 육체적인 무기력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뭉크의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죽은 자에 대한 그 기억, 또 정서적인 교감이 이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다섯 번째, 우울증은 인생 전환기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0대 남성에게서 정신적인 우울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신경증적인 어려움은 대개 일찍 시작합니다.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인생 전환기에서 인간의 정신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현저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징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 사람의 성품에 나타나는 느린 변화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애 시절 이후 사라진 것들에 대한 빛을 줄 수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전에 지녔던 성향이나 관심이 약화되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우울증의 원인에서 높은 희망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인생, 그리고 높은 희망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그 젊은이들의 열망은 목표 지향성에서 오는 긴박성에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성취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어느 날 인생에 대한 공포로 다가오고요. 신경증적인 저항을 일으키고 우울증 그리고 공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열망이 때론 과거에 머무르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예상하지 못한 목표를 회피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나친 목표 지향적인 삶은 때로는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울증은 일종의 집어삼키는 모성의 상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 융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묶은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헌신이 자녀를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인 한 여성은 결국 정신증에 걸렸고 그녀는 자신을 동물로 보는 정신착란 상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늑대나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뛰어다니며 네발 늑대처럼 짖거나 돼지처럼 투덜거립니다. 그녀의 정신병에서 그녀는 자신이 포식하는 어머니의 상징이 됩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헌신이 자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럼으로써 자녀들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또 우울증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관계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1858년에 태어난 사례 B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경쇠약성 괴짜였고 술주정병이었고 간경화였는데 사망했고요.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인 B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그녀의 가족은 좋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정서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 사이에는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녀가 18살 때 아버지 사업에 고용된 남자 비서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해서 점차 히스테리성 경련 발작,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빠졌고 주로 절망에 휩싸인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2세에 그녀는 결혼했으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의존했던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홉 번째, 우울증은 외부로부터 흥분된 자극을 받을 때 컴플렉스가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외부의 자극, 이제 지적을 받는다든가 어떤 특별한 단어, 모성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극에 의해서 흥분되면 갑자기 혼란 또는 폭력적인 성향,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환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을 버렸다거나 상하게 했다라고 느낄 때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들이 어떤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또 이제 상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아니마와 동일시할 때, 남성이죠. 남성이 아니마와 동일시할 때 무의식의 보상 기능을 방해합니다. 아니마와 동일시되면 자기 어떤 판단 능력이 흐려지겠죠.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비판 기능의 부재로 우울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에 빠진 소피아의 감정 상태. 소피아는 이제 아니마를 대변하는 거죠. 형태없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 등은 자신의 이성, 그리고 영성과 동일시하는 남성의 아니마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떤 남성의 아니마는 어떤 그 감정을 지배하죠, 무드를. 그러면서 이때 그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와 분리되어서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감정, 과민성, 결핍으로 반응합니다. 통제, 오만, 열등감, 기분, 우울, 폭발, 자기 비판의 부족과 오판과 결합된 분노 등이 이제 실수와 함께 여기에 수반되는 망상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에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자유롭게 환상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인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적극적 명상을 유도한다든가 이러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한 도움이 요구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마땅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땅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우울증 상태나 또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 상담사나 치료사가 의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정서적인 불안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방식이 아닌 보여주는 일종의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명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환자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림이 이제 기술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만족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상이 자유롭게 표출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이 가능해지거나 현실화되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과정은 처음에 묘사된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생산물이 창조되는데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빛을 추구하는 무의식을 구체화시키고 또 실체를 추구하는 의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